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제가 민주당에 조금 쓴소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너의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제 성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것도 뼛속까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까지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가 필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도 5.18을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저로서는 그 뿌리를 이어가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또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의 저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은 결코 지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기를 바라고 총선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멋지게 이겨서 정말 기쁜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라 하더라도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던지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다면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의와 상식을 얘기하지만 제가 정의고 제가 상식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닐 것입니다. 제 뜻이 잘못 전달됐다면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어리TV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는 한 진영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그런 공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바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3.5%의)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비폭력적 저항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인구의 3.5%가 참여해서 실패한 사회운동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5%면 180만 명입니다. 깨어있는 3.5%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정어리TV 구독자를 4월 10일까지 41만 명으로 만들자고 외쳤는데 180만 명으로 재설정합니다. 당장 오늘 지금부터 함께 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정어리TV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상강들님께서 쇼츠 영상 만들어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채 양명주 우리가 꼭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부작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3.5%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3.5%인 180만 명 정어리떼를 만들어 보자고 외쳤는데요. 배달 일을 하시는 착한 악마님께서는 즉각 배달 오토바이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면서 정어리 모집에 나섰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유튜브 배공계 정어리 TV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에 붙이고 다니시는데 잉크로 만들어서 비 오는 날은 잘 또 붙이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걸 붙이고 다니니까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착한 악마님 감사합니다. 기다리 진실이님은 또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권유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냐, 다양한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주셨고 정치 1번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저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주실 때마다 우리 사이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웬 180만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뭐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목표를 높게 설정한 것 180만 우리 혼자서는 못하더라도 우리처럼 함께 깨어있는 또 다른 채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0만 만들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배공계 정치 1번지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좀 서서히 길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좀 무도한 이 정부에 대한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때 모든 내용을 다 보고받았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지요.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을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위법한 수사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이 확인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던 7월 22일 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느낀 점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밤 9시경 해병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최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영문철자 V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신인규 변호사님께 먼저 좀 물어보죠. 지금 이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진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단장 하지 마라 징계를 이렇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은 부인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들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것이 박정훈 대령의 처음에는 군기문란으로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장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막 번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년 전에 겪었던 그 수사 외압 폭로와 같은 이건 국기문란 사안이다. 뭐 그건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왜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려면은 당연히 장관보다는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 이렇게 의심선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라는 명백한 예. 이 V라는 게 아마 빅토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VIP일 텐데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시를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이 국기문란의 당사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물론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지금은 못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일을 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따라오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답을 하든지 답을 못한다면은 외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는 그 진실에 더 접근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국 원장님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실이 그때 청와대하고 시스템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누군가를 지키거나 무언가를 밝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한 우리 군인이 수색 과정에서 희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요청이었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 문제보다는 유가족의 동향을 찾았다고 하는 건 누군가를 어떤 비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거나 전 두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이 2월 2일 날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해병대 사령관 말에 의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거니까 사실을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사 과정의 문제가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확 바뀐 거라면 국방장관이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정황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어떤 오더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해병대 제1사단장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 예. 그러니까 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 정황이 왜냐면요. 여전히 임성근 사단장은 옷을 벗지 않고 있고요. 해병대만 유독 승진 인사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다 승진 인사가 발령이 났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본인은 생각했던 거고 대통령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승진시켜서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게 되면 영영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의 입을 막거나 아니면 또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매우 강력한 집단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건 최수근 상병의 죽음 자체가 또 그런 것들을 밝히는 문제는 별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미에서 이 사건을 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국조든 특검이든 명백히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 부모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동료 군인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동료들 잘못 아니지 않느냐. 그럼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실을 밝혀야 그 동료들이 그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러면 이건 국조든 아니면 특검이든 밝혀야 되는데 특검은 지금 또 거부권에서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는 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좀 잡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거 법률적인 거 하나만 더 예. 추가를 하면요. 사실 박정훈 대령은 법을 지키고 법을 그대로 수행한 수사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엉뚱하게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수사 업무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요.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행정부에 있는 권력 중에서 수사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놨는데 이걸 지금 이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가 저는 필요한 사안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도 지금 이 배후에 입틀막이 있었다. 지금 이 정권 입틀막 정권이죠. 무조건 입을 틀어 막습니다. 김병주 의원 얘기 들어보죠.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고 진실을 은폐한 배후에는 입틀막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며 군기관 훼손입니다.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대통령실을 규탄하며 정부, 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김교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 통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임종덕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이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로 회수된 지난 8월 2일 2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장관이 결재까지 한 걸 뒤바꾼다. 그건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를 대통령실처럼 증거 찾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 있겠어요? 지금 명품백도 그렇게 몰카 안 했으면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몰카 공작이라고 해놓고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해놓고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야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두겠습니까? 벌써 압수수색 수백 군데 했을 거고 탈탈 털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카 공작이고 매정하지 못했고 아쉽고 아직 피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늘어놓고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최수병 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수사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의혹이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일들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도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억울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은 매정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군 검찰은 왜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던가 이 부분 정말 알고 싶어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 유가족의 정치 성향, 뭐 동향, 의견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로 그 대통령실에 파견나온 대령에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최상병의 연결식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고 장관이 부의에게도 보고했다. 그 부의가 부의1, 부의2인데 부의2에게 보고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 상황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억울함 없도록 철저하게 잘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그 말을 받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억울함 없도록 수사를 잘 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찰에 이첩한 것이 맞았는데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사연과 외압이나 문제가 있었길래 이걸 다시 가져가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으면 이걸 누가 밝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박정훈 대령을 뭐 집단 항명의 수괴다, 뭐 아니다, 항명죄다 이러면서 애꿎은
사람들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어떻게 대통령실이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몰랐다, 대통령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냔 말이죠. 이렇게 깨알같이 보고를 받아놓고요. 그리고요, 청와대에 근무했던 제 경험상 이거는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억울함 없도록 잘 수사라고 했던 건데 대통령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각 해당 비서실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지시사항이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고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예. 더 황당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최수근 상병과 유가족들이 지금 억울하게 계시고요. 또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분들의 억울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있을 텐데, 전 윤석열 대통령 기억을 12년 전으로 제가 좀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시 국정원 외압,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박정훈 대령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 대가로요, 처참했습니다. 4년 동안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을 전전하면서 지방을 좌천하고 특검으로 부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당했던 그 억울함을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만 바뀌었다 뿐이지 현재 권력자,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요.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수사외압 폭로했다가 억울함을 당했다라면 지금 그 자리에는 박정훈 대령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영장까지 칠 사안입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수사외압 폭로와 뭐가 다른지, 오히려 저는 더하면 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구심이 뭐냐면요, 이게 꼭 최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만 한정된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고 2천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고 결재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보고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걸 뒤엎으려고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가 내려갔겠죠.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문제가 뭘 대단한 문제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 임성근 제1사단장이 2022년도 수해복구 과정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전과가 있었다, 좀 잘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상당히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총애를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문제가, 아니 본인이 법을 아는 사람인데 이 문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올 건지 뻔히 아는 상황이라면, 저는 최수근 상병의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임수근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부인과 관계됐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5개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요, 총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대한 뇌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저희가 했던 이채 양명주를 넘어서 이 최가 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까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정부의 무도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무도한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이 정권의 무도함은 끝판왕입니다. 대체로 정권에서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숨거나 변명하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오히려 뒤집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어떤 겁니까?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군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뒤바꾼 거죠. 그게 드러났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양심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가방을 받았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 그런데 피해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아 챙긴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가 됩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뇌물을 준 사람입니까? 지금 이 정권 하는 식이 그런 식입니다.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도둑놈이 몽둥이 드는 격 아닙니까? 나 살다 이렇게 무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 보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못 밝혀냈다고 해서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1심 판결은 MBC가 뭐 확실하지 않게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를 징계를 합니다. 너네들 왜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어? 난리면인데. 그래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이 과징금은요, 이것 자체는 뭐 우리가 뭐 구속도 하고 뭐 이렇게 벌금형이 있고 그러니까 낮게 보이지만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입니다. 이걸 잘못했다라고 한 것만 아니라 중징계를 내린 거예요. 이게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징계가 이렇게 중징계가 쌓이면 나중에 방통위가 지금 권한이 있거든요. MBC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 안 해주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그 중한 징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3명의 여당 추천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9개 방송사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고 그 징계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3월 달에 가서 이제 액수가 얼마인지 정한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너도 나도 다 방송사들이 보도를 했어요. 같은 내용을. 그러면서 MBC에 대해서만 뭐 너 비행기 타지 마. 그리고 MBC에 대해서만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MBC 너네가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방송사들이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하는 얘기냐 자체적으로 우리 판단하고 보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심위의 결론은 MBC 보고 따라한 것처럼 하는 결론을 끝까지 내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그 8개 방송사는 이제 그보다는 경징계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고발 사주에 이은 방심위 민원 사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제보자가 누구냐 이 색출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방심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심이 생긴 이래로 이런 과징금이라는 그 최고 중징계를 내린 건 역사적으로 2건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이미 6건의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제대로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까 최상병 이 외압 사건에서도 나왔지만은 입틀막이 일상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고 강성희 의원 그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바른 말 하려고 하는 국민, 뭐 의원, 학생 할 것 없이 모두를 향해서 지금 틀어막으려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타협하고 조정하려는 정부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이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말 들어 그렇지 않으면 다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 4월 10일 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신영기 변호사님, 만약에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과징금 부과하고 뭐 벌점 쌓이고 그래서 MBC 문 닫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칩시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들어보니까 바이든 맞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처분이니까 또 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뭐 다툼을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사실 법률의 영역까지 온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실이 무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니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뭐 몰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뭐 이 XX 저 XX 하면서 뭐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냐 이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들었고 심지어 당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XX라는 거는 한국 국회를 지칭해서라고 했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계속 이 논란을 사법의 논란으로 이어가는 것인지가 저는 참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외눈박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라서 두 개로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너 왜 두 눈으로 봐? 라고 지금 오히려 그 채찍질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 뇌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뇌물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대통령 영부인이 뇌물을 받아버리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정이 있었냐 없었냐로 지금 이 뇌물 범죄가 갈리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윤석열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의 행정 권력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게 대통령입니까? 깡패입니까? 지금 거의 깡패처럼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깡패 대통령을 그럼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줘야 되느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주권을 잠시 동안 위임받은 대통령에 불과한 국민의 공복인데 지금 공복이 와가지고 천년 만년 지금 본인이 주인 행사할 것처럼 굴고 있거든요. 이 오만함과 이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심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김종욱 원장님. 이번에도요. 여권 심의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대통령 예를 들면 이제 국회로 따지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있는 게 거부권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싫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라고 있는 게 아닌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윤비어청과 심의위원회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저는 방송을 심의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심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의의 권한에 대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다 부여해버리니까 권력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숫자만 맞춰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 사건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를 들면 방송사에 과징금을 준 게 2건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정부 들어와서 6건인가를 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칼을 갖다가 쓰는 건데 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방송사가 보도한 거잖아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갖다가 대장동 특검법을 갖다가 거부권 행사로 제껴버리고 방송사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때려서 과징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방송사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입을 다 틀어막아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함구하거나 또 입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를 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1980년대로 완벽하게 돌아간 상황이다. 1980년대 상황 자체가 이랬었고 그래서 항거한 사람들을 우리는 운동권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권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재에 의해서 유린당한 자유를 갖다 찾아줬으니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싸움이 전체 국민이 한 겁니다만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잘못된 업보들을 쌓아왔던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될지. 근데 방법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무기력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는 MBC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2일 날 이제 외교부에서 1심 외교부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MBC가 즉각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1심에서 외교부 승소 그 판결이 났을 때도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MBC가 즉각 항소했던 건데 이렇게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한 전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원칙도 무시하고 과거의 전례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면서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히 테러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됐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그런데 그게 16시간이나 걸려가지고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할 일도 아니었는데 여태까지도 이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보도했으니까 이거 가짜뉴스야 라고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이 보도했던 방송사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징계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정말 앵간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후과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벌써부터 진관웅님,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건 독재 중에 독재 국가 아닌가요? 언론 자유가 완전 박탈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토로님, 조작 검찰 출신 윤석열의 사건 바꿔치기. 전요환님, 저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병대 사건을 잊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자들의 자존심이기에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애꿎은 군인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보스형님 TV. 수사를 잘해도 항명이라고 하면 이게 나라냐?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보스형님 TV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보스형님 TV가 채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청곡도 받고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공간인데 저녁 시간 참 힐링이 됐어요. 저도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상당히 그 앰프도 좋은 걸 쓰시나 봐요. 음악이 좋아요. 노래 선곡은 장르 무관하게 막 엄청나게 음악 파일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면 웬만한 거 다 틀어주고. 그래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10,000명이 좀 못 되는데 우리가 그 구독주를 좀 내줍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도 방금 구독했습니다. 벌써 지금 몇 찾아주세요. 명이에요? 지금 9,600, 9,700명 정도 오늘 10,000명 넘겨줍시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돈줄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구독주를 좀 내주고 싶은 그런 방송이었는데 또 보스 형님 TV 어제 그거 하면서도 계속 또 우리 정어리 TV 소개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이채양명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채양명 맨 처음에 저작권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가 조작 포함해서 이채양명주 했는데 이재훈님이 이채양명주로 오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신인규 변호사님이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이 더러운 놈들, 채심머리 없는 놈들, 양심도 없는 놈들, 명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이번에 반드시 보여주마.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좋네요. 네, 이재훈님 아주 훌륭한 오행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 정권을 무도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겁니다. 잘못 어떻게 정권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깨끗하게만 하겠습니까?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건 거의 진리처럼 굳어진 겁니다. 정치학자 액튼경의 얘기지만 그건 정말 우리가 수중 역사를 지켜보면 절대 권력일수록 절대 부패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이 필요하고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놈을 도둑놈으로 몰아가면서 하는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매를 드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의사들 지금 파업 때문에 매일같이 얼마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뭐냐? 이걸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막판에 이렇게 딱 누가 나타나서 멋지게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확 판을 뒤집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위험하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걱정을 합니다. 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시대정신이 뭡니까? 현 정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의료 대란에 파묻혀서 당장 사람이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총선 때까지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번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증발해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 무도한 정권은 그거를 또 이번에는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대통령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즉각 받아서 맞장구를 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정원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여당에서 그 규모를 줄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눈에는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잘 활용하면 그 원망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돌릴 수 있는 서로의 호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번 음모론은 의사와 정부를 갈라치게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음모론입니다. 과연 음모일까요?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은기 변호사님,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정원 2,000명 확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안에 대해서 이게 5년이면 10,000명이거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저 음모론자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사실 변호사도요. 변호사는 가격을 통제받지 않는 직역입니다. 근데 숫자 늘리면 변호사들도 저항하거든요. 근데 물론 국민들은 늘리면 다 좋아하시죠. 근데 의사들은 가격이 통제돼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가격 통제 시장인데 거기서 정원을 저런 식으로 늘리잖아요. 의료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료 시장이 무너져서 의사들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과 삶이 무너지거든요. 즉 국민의 삶과 건강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쓰면서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때리면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반복됐습니까? 처음에 건폭노조, 건설노조 뭐 건폭이랑 때렸죠. 방송사 바이든 날리면서 또 때렸죠. 민주당은 상식 때리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로 강사들 때렸죠. 그러다가 지금 의사들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사람만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의사 수가 적다 많다라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피과라고 하는 그 필수 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거고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는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 직역을 구분해서 의사가 많냐 적냐를 얘기해야지 전체 의사가 부족하냐 많냐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정부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의료 현실이 처참하다. 맞습니다. 왜 처참합니까? 지방에는 교육도 처참합니다. 산업도 처참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방의 소멸이라는, 지방을 되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데 의사들 보고 안 내려가니까 당신들은 좀 더 맞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부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300명 정도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00명 늘린다? 이건 의료시장 부시자는 얘기입니다. 뽀개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도 뽀개고 나라도 뽀개고 의료도 뽀개고 무슨 뽀개기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이쯤 하시면은 이제 그만하시고 좀 나라를 생각하시든지, 정말 대통령직 수행하는 게 귀찮으시면은 진지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나라를 생각해 주시는 결단을 좀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게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방 소멸하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다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갤럽에서 2월 셋째 주인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의 거의 이제 76%인가가 의대 중원에 찬성을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기준점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 소아과 오픈런, 뭐 그 수술 기다려보고 또 대면 진료하면서 뭐 2분, 3분 진료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누적된 불만과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국민들 마음속에. 그래서 아마 대다수 그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00명 증원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의 증원은 몇 명이냐? 의사협회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의약분업대 축소된 35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증원은 필요하고 의사들도 증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무조건 늘려. 어제도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00명도 모자라. 그것도 최소 인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설이나 지금 학습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수 아까 신 변호사 말씀하신 필수 진료 인력이나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은 이러하니 이 정도를 늘려서 그 진료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더 혜택을 주며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부족한 상황과 진단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 이렇게 좀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나아가고 타협점을 찾는 게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2030년 정도까지 10,000명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2,000명씩 더 늘려. 의사들 반발해? 너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조폭이지 이게 국가고 국정 운영이냐는 말씀이에요. 아주 뭐 조폭 뽀개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 김정욱 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말이 왈왈 맞죠? 말이 왈왈 77님. 신은규 변호사님, 비 오는 날은 기분이 꿀꿀한데 커피 마시다가 너무 속 시원한 말씀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는데 저도 뽀개기 대통령 나오는데 푹했습니다. 신인규 위원장님께서는 뽀개기 대통령이냐, 김유정 의원님은 조폭 얘기 나오셨는데 김종호 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방송에서 불가한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과징금 막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토론과 음모의 차이도 모르는 정부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제기도 음모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국민들은 그냥 아예 입을 닫고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 뭐냐면요. 교육개혁은요? 연금개혁은요? 노동개혁은요? 말만 뒤지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명?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2,000명이 필요한지 500명이 필요한지 350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미래 의대를 갈 사람들한테 학부모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000명인지. 그래서 왜 2,000명이냐, 2,000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그게 음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격 딱 내리면 그냥 그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자본시장법에도 완전 위배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2,000명 이상 얘기하면서 반도체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의대 증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 국가는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고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지원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무서운 얘기는 지금 의사들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2,000명은 다 거짓말이야. 한 500명 정도에서 타협을 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누군가를 띄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 같은 경우도 매우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재 역할을 하는 척하고 500명 정도로 타협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거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일단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다면 이게 시작부터가 다 정책인 거죠. 총선용인 거고 총선 과정에서 소위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볼모로 잡느냐?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을 볼모로 잡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의 어떤 위험들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음모론자인 거죠. 전 그래서 이번 파동은 저는 또 똑같이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똑같은 판이 될 거다. 시간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두 번 속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요. 그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놓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싸웁니다. 가짜 엄마는 애 갈라서라도 나눠 갖자는 거, 애 죽여서라도. 근데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기 때문에 그냥 가짜 엄마한테 양보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창 들고 의사들 찔러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방패 안 들어야 될까요? 방패를 지금 물론 파업이란 수단으로 드니까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럼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주호 장관이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교육 문제 수사해 보셔가지고 전문가시다라고 하면서 교육 문제의 전문성을 대통령한테 의지했거든요. 지금 의료 문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의료 사건 한두 개 수사해봤을 겁니다. 그때 그 의약분업 때 공판 검사였대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신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이 조규영 장관은 뭐냐면요. 이분 보니까는 경제학 전공해 가셔가지고 기재부 출신 관료예요. 근데 보건복지에 대해서 일이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통령 얘기 듣고 지금 대통령이 수사해봤으니까 전문가라서 아마 지시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00명도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 이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고요. 이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의료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수가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 수가와 관련돼가지고 44년 전부터 묶여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시장은 가격이 통제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도 임대료 올라가죠. 기계 빌려오면 임대료 렌탈료 내야죠. 사람은 줄어드니까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땅 파가지고 뭘 다 하는 겁니까? 이런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수가가 묶여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건들고 지금 건보공단 재정도 5년 안에 펑크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감한 개혁인 것이지 의사들 다 죽이고 국민들 다 죽이고 다 늘려라. 이거 완전 대한민국 뽀개는 정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성을 찾으시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왜 이 시점에 의사들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무리한 의제를 들고 나왔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슈를 이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당장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소아과라든지 또 여러 분야 지금 뭐 돈 되는 데만 의사들이 몰리고 외과 의사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0명 늘리면 그래서 5년 만에 10,000명 늘어나면 그 의사들이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의사들은 외과로 다 갈까요? 소아과 갈까요? 그런 거 보장은 됩니까?
김동규님은요. 당장 500명 교수가 필요하다 급하게. 그 의대 교수는 준비가 돼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흑석동우님이요. 늘어난 2,000명이 소아과 등 의료 부족 분야로 진출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수 증원의 주 목적이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가 선행돼야 하지요. 당연한 말씀이죠. 이런 걱정들을 과연 제대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느냐. 추억의 메텔님.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인구 감소로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응급의료학과, 흉부외과 등 고난도 과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피부과, 성형외과는 넘쳐나지 않습니까? 박은경님. 이공계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한다고 한다. 의대 간다고. 한심하다. 이 나라 발전을 어떻게 하려고. 푸드리 햇번.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어째 시점이 묘하다. 국민 생명 볼모로 총선용 공약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법이요. 특검법도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다 총선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당 비난했거든요. 심지어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위가 4월 10일부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선 날부터. 그런데도 이거 선고용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했던 이 정권이 도대체 이거는 의대 증원 문제는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총선 즈음에서 이렇게 어제 저는 100분 토론 조금 봤거든요. 토론 한 번도 안 하다가 이 총선의 공천의 이 한가운데에서 총선 이제 불과 얼마 안 남기고 이 문제를 이렇게 논란을 키워가지고 국민들의 이 허상을 보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KBS에서 세월호 10주기 그 다큐 방영하는 그것도 KBS에서 선거에 영향 준다고 4월 18일 거를 6월 달에 여러 재난 상황하고 합쳐가지고 방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야당에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특검법이나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거용이다라고 바로 그냥 막무가내로 규정해버리고 본인들은 이렇게 누가 봐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고 동료 시민 입만 열면 부르짖는 한동훈 위원장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온당한 일들인지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저는 이 정부가 그리고 이렇게 의사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대화를 했는가 꼭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면 대화를 해야죠. 얼마나 대화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어떤 것이고 의사협회 입장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좀 인터뷰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내일 저희가 2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모시고 과연 의사들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테르트님, 주차장은 안 만들고 차만 만들어내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요. 뭔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냥 해놓고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언제까지 구속만 하고 압수수색할 겁니까? 모든 국민들 다 잡아 넣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 정원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 내년부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부터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 이제 구성되는 의회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도 4월 이후에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공공의료나 의료협동조합 문제와 연동이 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야의 의사들을 수급을 하고 거기에 맞게 국민들의 요구들의 절충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시장에다가 그냥 내던져 놓으면 당연히 의대 가서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럼 돈이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제가 병원을 2군데 다니거든요. 그냥 일반 병원은 개인 하나 의료협동조합 병원을 가요. 그럼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의료협동조합
병원에 가게 되면 충분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병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공공의료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의료협동조합이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이런 것 자체가 여기서 새롭게 더 늘어난 정원들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건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놔야 이게 국민이 봐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증언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설 노조가 우리 사회의 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사 MBC도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우리나라의 적이 아니에요. 사교육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건 잘못된 대로 규정하고 잘못된 걸 비판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집단을 악마화하고 매도해가지고 파업을 유도하는 것은 과거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나쁜 정치 방법이고 정치를 죽여가면서 두드러 패가지고 표를 얻어가는 굉장히 나쁜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과정 중에서 이 하나를 바라봐야지 아니 노령화가 지속돼가지고 의사수가 필요해서 늘리자는데 그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의사들도 반대 못할걸요? 근데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윤석열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양정환님이요. 윤석열이 화물연대를 악마화해서 재미보고 이것도 총선에서 질 게 뻔하니까 현실하고 멀어진 의대 정원을 들고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요니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태원 유가족은 한 번도 안 만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마음껏 뿌리게 응원해줬냐? 이런 질문 나오지요. 그러네요. 간호사법은 거들떠도 안 보고 거부권 행사하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 대란 상황에서 전공의들 떠나고 70% 이상이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업무 강도 때문에 비명 지르고 있는 간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병철 님이 그런 의견 주셨네요. 의사 2,000명 늘리면 간호사는 4,000명 늘려야 한다. 그렇죠. 의사 한 명에 간호사는 2명은 필요한데 그러면 정부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시체 해부도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업이 안 된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현실도 전혀 모르면서 대통령이 그거 수사 몇 번 해봤다고 의료 전문가 행세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선무당이 나라 잡는 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 그런 걱정 나오고 이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2,000명 못할 거니까 나중에 누군가 나와서 다 이 문제 푸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음모론. 이번에는 가해자라고 얘기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참 무도의 끝판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아침에 제가 오프닝에서 제 소회를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응원 메시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연하공주님, 배공기 앵커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도 뼛속 깊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잘못할 때는 화가 더 납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하라고 말해야 그게 진정한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힘내세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매일 민주당 안 좋은 이슈로 기분이 축 처지다가도 앵커님 힘을 주는 호소에 다시 힘내봅니다. 3.5%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모두 힘냅시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앵커님은 앵커님 하시는 일에 열중하시면 됩니다.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대장님 힘내십시오. 대장은 목포에 계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런 글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 지우아빠 헬리님, 앵커님께서 민주당 대변인은 아니시잖아요. 언론인이 지지하는 성향을 숨기고 방송하는 게 참된 언론인이죠. 잘못하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지지한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잘한다고 하는 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잘한 건지 알아야 하고 지적해야지 고칠 수가 있고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윤 정부를 바꿔야 하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140만 명 우리 갑시다. 힐리님 감사합니다. 한두 분만 더 소개할까요? 써리님, 우리 앵커는 마음이 여려서 울컥도 잘하고 울컥 울보 앵커
다름이나 다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마음 한편입니다. 가슴 저 명치 끝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올 때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다 같은 마음이네요. 사랑합니다. 써니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힘을 얻어서 한 번 더 우리가 힘차게 뛰어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점프운동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41만 넘어서 180만 또 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오늘따라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정어리TV 시작하면서 개인 후원 계좌도 열지 않고 이제 정기 구독 회원 모집 처음에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독려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상생의 정어리몰 오픈해서 좋은 상품들 추천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좀 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슈퍼챗 보내주신 분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정어리TV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 제가 그것 바랍니다. 그거 함께 해주시고요. 또 댓글로 힘 주시고 또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는 게 저를 힘 주시는 거고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를 살리는 거고 백운계 정어리TV를 키우는 거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하셨는데 최근에 좀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김유정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하신 분이잖아요.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민주당 비판할 때 민주당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순간 듣기 싫어서 댓글에 뭐 이런저런 글 올리시지만 사랑으로 얘기했던 분이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또 보기보다는 상처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할 때 여러분도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백운기의 정어리TV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의와 상식을 얘기하는 그런 바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가 우리 정어리TV 아닙니까? 오늘 제가 좀 잔소리가 많죠? 오늘 좀 마음 먹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또 한 말씀 했다고 이렇게 또 많이들 회원 가입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선거판 한번 들여다보지요. 제3지대 결국은 이제 쪼개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 판정승 이렇게 하는데 손익계산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 전에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 엊그제 이준석 대표 상당히 뭐라고 세게 혼내셨던데 양도구육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뭐 저랑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제 관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합 과정부터도 이런 식으로 빅텐트를 원칙 없이 치는 것은 이거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총선 끝날 때까지는 속였다가 그때 좀 발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열흘 만에 이런 식으로 제3지대 에너지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매우 참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언을 좀 드린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빠름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속도감.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좋아 빠르게 가로 히트를 많이 쳤었는데 그거 이준석 대표가 가르쳐 준 거죠. 이 대표가 쇼츠를 같이 찍었죠. 그러니까 선거를 총 지휘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가지고 지금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망하는 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빅텐트도 이준석 대표가 답답하다, 내가 다 옳다, 내가 틀어지고 다 가겠다. 아니 그러면 합당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 모순성을 본인 스스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빠르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르게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참 뼈 아플 겁니다. 본인이 사냥개로서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먹었다라고 해서 그 당내에서 서사가 있었고 저도 그 서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같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토사구팽으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행위들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전투에서는 늘 이기지만 왜 전쟁에서 이분이 늘 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에서도 신의가 중요하고 도의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정치적인 신용 불량, 신용 파산, 정치적 파산 상태에 저는 빠진 거 아니냐. 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한자 성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빙탄불상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빙은 얼음이고 탄은 석탄이에요. 얼음하고 활활 타는 석탄은 서로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낙연, 이준석 이게 과연 어울리는 조합이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과 기름보다 더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3지대 신당도 양당 체제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설 전에 이렇게 급 만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일도 일어난다 했었는데 역시나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건 도저히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조합인데 라고 보셨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라서고 나서도 뭐 제가 이랬대요. 얘는 이랬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볼썽사납고요. 이낙연 대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체면 스타일 다 구긴 셈인데 그래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펼쳐가겠습니까? 암울한 미래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초에 나왔던 수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김종민 의원하고 지금 둘이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제가 또 이준석 대표랑 일을 같이 해본 입장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것이냐 옆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무겁게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이 6억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뭐 반환한다 옥신각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행태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절차 자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 삼지대 쇼가 이렇게 열흘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 이번 결정을 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정치 지도자는 정말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젊으면은 다 좋은 겁니까? 젊으면 다 봐줘야 됩니까? 저는 물론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아래이기는 합니다만은 젊어도 책임 있게 해야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서의 책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내에서 15% 받고 완전히 챙피를 당한 책임, 이번에도 통합에서 이낙연 대표랑 손잡고 그렇게 통합 사기쇼를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제3지대의 불, 국민들의 희망, 이거 꺼버린 책임, 여기에 대해서 전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아마 그냥 봐주시지 않을 겁니다. 전 냉정한 평가가 이준석 대표에게 무섭게 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썸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치일번지 김재선 PD가 열흘이면 썸도 아니라는 말이 근데 정치계에서 이런 건 헌정사상 저는 처음 보는 대통합 전 그 쇼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6억 원의 행방을 아마 국민들께서 찾으실 텐데 반환 절차도 없는 이런 기상천외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제도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려면 일단 의도가 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맺을 수가 없고 선한 의도로 출발해도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을진데
그 의도가 선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 집단이 하나로 딱 방향을 정해서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뭐 새로운 미래에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심판당 정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우리가 하나로 뜻을 모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뭉쳤다고 그러면 그건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는 그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래야, 새로운 미래. 새롭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하고 과거가 미래를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짬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보니까는 이 제3지대가 국민은 안 보고 텐트하고 집만 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텐트, 좋은 집을 빨리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잘 싸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제3지대에 있는 많은 지지가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조국 신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은 선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워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대 기득권 정당을 믿을 수 없으니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런 힘들을 좀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3지대가 어떤 커나갈 수 있는 큰 자양분이었었는데, 둘이 이낙연, 이준석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윤석열 정부랑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욕도 한마디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맨 싸움하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만 잘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동네에서만. 그러니 저런 집단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 윤 정부에 대한 분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죠. 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3지대의 볼륨, 그러니까 풍선이 완전히 김이 빠진 것처럼 줄어들었던 그 바람이 조국 신당으로 간 건, 제3지대 정당은 앞으로 무조건 윤석열 정부랑 열심히 싸우고 선명하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발견한 거다. 저 근데 그러기에는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이 보여준 모습은 소위 뿌리를 내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땅을 파헤쳐버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복구하기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역으로 이준석 당대표는 매우 보수화해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수화해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윤 대통령하고 각이 서겠습니까? 꼴통싸움만 벌이겠죠. 근데 정치가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고요. 저 어제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는 게. 좀 제발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서울역 가서 그 4개 집단이 되는 분들 알록달록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귀경길에 인사하고, 열흘 만에 파경으로, 이거는 뭐 빅텐트도 아니고요. 텐트도 치다가 뭐 부품이 없어졌는지 텐트조차 못 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10년 동안 텐트라도 쳤어요. 빈 텐트라도. 근데 이거는 찢어진 구멍난 텐트도 아니고 텐트도 부품 못 찾아가지고 피지도 못하신 분들이 거기서 양정수 의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6억을 꿀꺽합니까? 국민의 세금을요? 뭐 반환한다 그러는데요. 전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뭐 횡령죄, 사기죄 이런 거 얘기할 때도요. 반환하는 건 양형사유지 범죄는 범죄예요. 이런 하나 가져가도. 아니 저는 이분들이요. 국민 앞에 약속이 그게 가볍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 불신을 양산하는 이런 태도들이 정말 지금 한국 정치가, 아니 양당에서 못 해먹겠다고 나와가지고 바르게 하겠다라는 분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러니까요. 양당을 떠나서 뭔가 진짜 새로운 그 정치의 새바람을 한번 불러 일으켜 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양당의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6억은 선관위에서 반환도 안 되고 기부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6억의 행방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런데 양당 찜쪄먹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역대 정당에서 합쳤다가 열흘 만에 찢어지고 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또는 신당에 대해서 아 그래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뭔가 이쪽은 또 어떤가 양당하고 좀 다른가라고 기대하고 또 호기심 갖고 궁금했던 분들이 더한 지금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본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당으로 이 마음들을 다시 회귀하는데 그들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양당하기에 달렸다. 제3당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3당이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당이 공천 작업 한참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고 민주당이 질이 멸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본질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일사불란합니까? 군대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리고 지금 그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왜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이 하루 만에 깨갱하고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떡도 있고 가시몽둥이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있는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캐비넷도 튼튼하고요.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힘이지요. 공천은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사불란, 뒤집어 말하면 감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계속 여당 대표가 다른 당 비판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왜 민주당 공천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전통의 민주당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남의 당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이번에 복당한 이현주 의원이 상대를 해줬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여기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입틀막 공천이구나. 그냥 찍이구나, 찍.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 매우 심각하다고 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다음 총선, 이번 총선 이후에 이 3년이나 남았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민주당도 조금 더 질서정연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차라리 두 개를 비교한다면 시끌시끌한 게 좋습니다. 자기가 할 말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부당한 일 당하면 나가갖고 따져도 주고 막 싸우다가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잘 정리되고 끝에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욱 의원, 저는 이렇게 쭉 정치판 지켜보면서 여당 대표가 다른 당 공천 비판하는 거는 나 별로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 경제성적표가 1.4%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 6개월 넘게 부정유층이 60%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수 계산 못해가지고 53조 펑크나고 그것 때문에 돈 없어가지고 69조 지출 감소시키면 국민들 지금 고통스러워 난리가 나는 상황이면 국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신난 듯이 본인이 김영주 부의장을 압니까? 본인이 박용진을 압니까? 본인이 거기에 그 검사 저기 의원들 평가하는 데 들어온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자기는 뭐든지 예를 들면 별건 수사든 뭐나 해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 아니 그동안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돌멩이 한번 던지지 않고 침도 안 뱉었던 사람이 자기 점수 조금 좀 덜 나왔다고 예를 들면 그거 뺏기지 못하겠다고 싸우는 부분 하나하고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정석껏 토론을 해야 되는데 또 동네에서만 싸움 잘하는 또 예를 들면 친명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아니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해가지고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출마를 시켜요. 김태우가 그 첫 사례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정영선, 뭐 김진모 이런 사람들 다 예를 들면 사면 복권에서 윤 대통령 측근 사람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단수로 다 꽂아놓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캐비넷으로 협박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친일 검사들 다 단수로 꽂아봤고 아니 이런 공천을 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저런 걸 보면서 야 조금 있다가 TK 공천 시작되면 작살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제가 볼 땐 지금 대부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꽂아놓지 않을까요? 그 꽂아놓기 시작하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윤석열 주변에 있는 검사들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아주 평가가 좋아서 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밖에 안 될까요?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여당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야당 그렇게 공격할 시간에 여당 국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잘 좀 뒤돌아보세요. 그것부터 하세요. 서재구님 아까 뽀개기 관련해서 댓글 재밌는 거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뽀개기 선수 외교 뽀개고 경제 뽀개고 여론 뽀개고 노동 뽀개고 이채양 명주 뽀개고 여당 대표 뽀개고 야당 대표 뽀개고 오늘의 멘트는 또 뽀개기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특허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특화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드림 연구소 소장이라고 드림. 제가 뭐 연구소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재밌게 또 쉽게 저는 정치를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하는데 좀 무리한 표현이 있다면 그건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본인 이제 국민의힘 지금 책임자로 있으면서 공천이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천이라는 것이 총선에 나갈 선수들을 내부에서 선발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스포츠나 올림픽도 내부 선발전 볼 때 다 승부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가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력 가지고 나가서 선발됐을 때 금메달도 따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조용하다라는 것은 왜 조용할까요? 이미 다 사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뭐 그 한 명일 수 있고 뭐 이현주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뭐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 그건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공천을 끝내고 나서 그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 안에서 단 한 명도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쓴소리 할 사람 있으면은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전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좋은 공천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신나셨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근데 항상 민주당 얘기할 때 신나고요. 그 특검 얘기할 때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표정이 아주 대조적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비유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가장이라고 하면 본인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나 청소가 돼 있는지 이걸 검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웃집 청소 상태를 늘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분은 오지라퍼라고 부르던지 아니면은 스토커라 불러요. 스토커. 옆집만을 관찰하고 있는 상당히 이건 문제아적인 스토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아까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역으로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의 업무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국회 와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내지는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기차 놓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매일 그 스타병 걸려가지고 셀카 찍는 그 놀이만 하고 다니신 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정활동이 어땠다 저땠다. 아니 본인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시지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평가할 만큼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인가. 좀 본인 집안을 더 잘 돌아보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 추가하면 인사검증을 금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해 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죠. 굳이 없는 거 법무부로 끌어다가 인사검증 한다고 설레발 하더니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인사 정책인데 그 모양 만들어 놓고 비대위원장 하면서 반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남의 집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려가지고 저렇게 신나서 돌아다닌다? 누가 그렇게 그걸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이철규 의원 경선한다는 거였어요. 자청해서요. 아주 훌륭한 결정을 정말 했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결론이 뻔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시 장관 시절에도 소송 걸려든 거 다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패 장관이라는 좀 오명도 씌워드린 적도 있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도 전패했죠. 뭐 검증해서 올린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을 좀 더 돌아보면서 수신제가를 해야지 본인도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지 저렇게 본인은 돌아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저는 스토킹식의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매우 해로울 것이다. 저는 그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저런 사람은 수신 못해요. 아니, 근데 한자 성어가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신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안 돼요, 수신이 저런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신을 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하도 신나 보여서 이제 좀 있으면 곧 공중부양할 것 같아요. 날아다닐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네. 임정옥님이 김유정 의원님 서운해 마세요. 항상 바른 소리 민주당의 애정어린 말씀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김유정님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자마자 김대중 총재 시절에 당에 들어갔어요. 진짜 여성 당직자가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13대 국회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초선 의원이시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쭉 정말 당의 부침과 이 세월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면서 무엇이 당을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 길인지 이런 것들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방금 저한테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힘을 보내주셨는데요. 잠깐 광고 듣는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댓글 선정 4분 했습니다. 김병철님 아까 의사 간호사 숫자 얘기해 주셨고요. 묵사발님 아이디를 상당히 재미있게 쓰셨네요. 묵사발 아이디 쓰셨는데요. 제가 내용은 아까 소개를 안 드렸죠. 백운기 앵커 오프닝 멘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메이며 눈물이 납니다. 진심의 결기에 동참합시다. 정치라곤 관심 1도 없던 70을 바라보는 제가 제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구님 그리고 아까 오행시 보내주신 이재훈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지요. 저쪽으로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디어루시에서 보내드리는 클렌징 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정기 구독으로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렸더니 오늘만 20분 넘게 회원이 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기 구독 회원이 돼 주시면 큰 도움도 되고 힘이 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TV 김돈가스 정어리TV 응원합니다. 조영래님은 5만 원씩이나 2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어리 리더 백운기 앵커 품격 상식 진실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보수 정치의 희망 신인규 변호사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어리TV 홍보해 주시고 계신 보수형님 TV, 초록동 여신TV님들 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백운기 앵커님 건강과 함께 건승 기원합니다. 조영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경호님, 박도수님,
또 보스 형님 TV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보스 형님 TV 첫 방송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봤지만 앵커님 믿어주세요.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수고하시는 정어리 TV PD님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어제 보스 형님 TV 잠깐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첫 방송부터 하루도 안 빼고 다 보셨더라고요. 그거 알 수 있었어요. 우키미령님 하셨고요. 하란님, 자유인님께서는 오늘 정기구독 회원도 가입하셨는데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힘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 주시는 한 백운기 지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의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린 거 없나요? 예. 없습니다.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예.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신인규 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특히 감사합니다. 도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어리 TV는 반정부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본인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독일을 왜 안 간 거예요? 독일요? 네. 도이치. 도이치잖아요, 도이치. 지금 도이치 특검하자고 하는데 독일 어떻게 가냐? 야 이거 짤로 돌아다닌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거 국빈 방문인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